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ICBM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처음에 우크라이나 쪽 발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쐈다고 했는데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네. 그게 아니고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ICBM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다. 탄소 미사일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마하 10 정도의 속도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최신 방공 시스템, 미국, 유럽 이걸 막을 수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조금 전에요. 이거를 쏘기 30분 전에 미국에 통보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이제 2기 취임하면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종전 협상 갈 가능성,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협상할 용이 있다는 걸 계속 시사하면서 전쟁 막판에 어떤 서로 간의 힘겨루기 양상인 걸로 보입니다. 네. ICBM이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좀 있었는데 일단 러시아 쪽 입장은 ICBM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발사고 사전에 미국에 통보를 했다라는 걸 밝힌 거네요. 미국 네. 국방부도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 쪽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이 얘기 최신 얘기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었는데 사임 소식이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난 겁니까? 성매매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도 트럼프 당선자가 어제만 해도 네. 그 사람 제거할 계획 없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오늘 새벽 뉴스에 보면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말고도 지금 국방장관 지명자 여기도 지금 성폭행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해서 몇 사람이 지금 막 그냥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지명하고 이렇게 속도전을 해왔는데 조금 주춤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맥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계속해서 과거의 미성년자 성매수 관련된 의혹으로 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전격 사퇴했다라는 소식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당선 후에 실세로 평가되는 머스크도 이 사람을 지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머스크의 입지도 조금 좀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인선, 지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재정 쪽을 담당할 부분, 이 부분도 다음 주에는 좀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다음 주까지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계속 지금 고민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로이터 소식통인데요.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아온 중국 통신장비 대기업이죠. 이 화웨이 내년 1분기 엔비디아에 필적하는 반도체, AI 반도체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런 소식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됐죠? 그동안에 몇 번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중국에서 제일 큰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중심고지가 이른바 화웨이의 어센트 910C 이게 이제 지금 평가는 엔비디아에 필적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요. 이거를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거라는 그런 보도를 두 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중국 바이트댄스하고 알리바바, 바이두를 통해서 이거를 테스트해 왔습니다. 지금 910C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이 뭔지 이 좀 생소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수율, 그러니까 합격품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건데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리소그래픽, 석판 인쇄 장비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미국이 지금 통제를 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수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식통들 얘기는 한 20% 내외에 그치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20%면 좀 낮은 수준이고 이게 실제로 상용화가 되고 문제없이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한 70%는 돼야지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화웨이의 기존 최첨단 AI 칩이 이제 G910B인데 이 수율도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이터가 앞서 전한 걸 보면요, 바이트댄스 틱톡 모기업이죠. 올해 앞서서 한 10만 개 정도의 어센트 910B 칩을 주문을 했는데 이 수율 때문에 그런지 지난 7월 현재 3만 개 정도밖에 납품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 화웨이도 그렇고 중심고지도 그렇고 모두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를 대비하고 좀 준비하면서 중국 기업들도 분주한 것 같은 게요. 관세를 높이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공언을 해온 터기 때문에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이제 앞다퉈서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네. 지금 60% 폭탄 관세. 물론 이제 이게 언제 어떤 강도로 실행이 될지는 이제 아직은 조금 불투명한데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선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부지런히 이제 사재기 하는데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최대 1년치를 미리 주문을 한다는 겁니다. 위스콘신 주에 있는 그 스킨케어 회사 같은 경우는 트럼프 그 대선 치르고 당선자 확정되자마자 바로 중국 공급업체한테 전화해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서 1년치 팔아라. 그래서 주문을 했다고 그렇게 CEO가 또 밝혔습니다. 네. 거의 뭐 1년치를 사고 있다. 뭐 당선이 확정되는 그날 주문을 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는 거 보니까 좀 분주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 지금 뭐 저널 지적은 네. 이번 그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중국 제품 사재기하는 게 처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에도 당시에 그 관세 정쟁 이제 시작했을 때도 새 그 관세가 시행되기 앞서서 이렇게 사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해 그 미국의 그 중국 무역 적자법이 커졌다가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그 이듬해에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 선제 주문을 한다는 거니까 향후 몇 달간은 이런 실적이 좀 기록이 되고 영향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지금 그 월가 쪽에서도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그 미국 업체는 중국에서 생산하던 거를 이제 관세가 이제 불가피한 걸로 보고 남미라든가 캄보디아, 베트남 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한 관계자 얘기는 가격 경쟁력하고 품질 면에서 아직은 중국을 대체하는 걸 찾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표현이 트럼프 관세가 우리한테 벌 주는 거다. 또 이렇게 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트럼프 2기를 뭐 전국 각지에서 글로벌이 지금 뭐 준비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다, 예측하고 있다, 분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과 브라질 정상도 그저께 만났고요. 트럼프 2기를 뭐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리우 그 G20 정상회담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죠. 끝나자마자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로 이제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룰라 대통령 만나서 뭐 한 30여 개 분야에서 아주 광범위한 그 상호 협력 강화 그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회담하고 나서 브라질 정부 공식 유튜브도 이제 생중계 회견을 했는데요. 두 나라가 서로의 성공을 위한 황금 파트너다. 최고의 순간을 맞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1대1로 이니셔티브 뭐 관련된 얘기가 그런데 나왔다고요. 네. 브라질이 여기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살짝 좀 이렇게 좀 비껴가는 모습입니다. 네. 중국이 특히 이제 중국판 스타링크로 불리는 자체 위성 통신 시스템을 이제 브라질에 선보이기로 했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양국이 합작해서 브라질에서 통신 위성을 쏘는 계획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인구가 2억 1천만 명이 넘죠. 오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그 중국판 스타링크를 통해서 2026년부터 사용 서비스를 본격화할 걸로 그렇게 지금 중국이 목표를 한다는 겁니다. 브라질은 1대1로 정식 가입 의사는 밝히지 않았고 자체 위성 시스템 중국판 스타링크를 이제 브라질에 선보이기로 했고 이런 정도인데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용어를 이제 쓴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밀착한다 이런 인상이네요. 트럼프 2기 집권 앞두고 시진핑이 지금 뭐 특히 글로벌 사우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브라질이 이제 선두 국가죠. 아주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전에 그 베트남하고 세르비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관계를 강화하고 이제 어떤 그런 유대 의식을 이렇게 유대감을 높이는 표현이 이제 중국 표현이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표현인데 이번에 이걸 또 썼습니다. 내년 7월에 브라질에서 이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때도 이제 만나고 해서 계속 접촉을 할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선재규 기자님께서는 이제 사진과 관련된 어떤 해석들 좀 전해주셨는데 사진과 관련된 얘기 뭐 찍힌 2장의 G20 정상회에서 찍힌 2장의 사진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나 봅니다.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 사진을 이제 상징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중남미가 이른바 미국의 뒷마당으로 오랫동안 불려왔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이 중남미를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결과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는 식의 분석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사진 찍을 때 바이든이 뭐 좀 늦어서 못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치도 알파벳 순이라고 이제 주최 측이 설명을 했는데, 네. 자전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두 장의 사진이 상당한 그 미중 간의 어떤 중남미를 둘러싼 패권 경쟁의 어떤 최근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중남미의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이런 분석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도 네. 있지만 천연 자원이 많죠. 리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리튬이 한 57%, 구리도 37%, 석유도 지금 한 5분의 1 정도 확인 매장량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도 많고 산림이 특히 많은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이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지 리마에 도착해서 바로 그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현재 그 메가포트 했는데 그 개항식에도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공들인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에 비해서 바이든은 조금 약한 것 같다 뭐 이런 지적도 있나 봅니다. 바이든도 이번에 네. 가면서 브라질에 선물을 주긴 했는데요. 네. 마약 퇴치 작전용 헬리콥터 9대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쓰던 기관차고 객차 한 150량 정도를 이렇게 기증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미국 조지타운 대학 교수가 이건 너무나 대조가 된다, 이건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네. G20 정상회의가 열린 브라질에서도 상황이 비슷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연이어 있으니까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뭔가요? 그 시진핑이 이제 브라질 가서 룰라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하는 그 당일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조용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남미 교육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중남미 교육이 2000년만 해도 12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작년에 4,500억 달러니까 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이런 뭐 바이든이 이번에 가서 어떤 미주 파트너십도 강조하고 했지만 겉은 번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메가포트 그 페루 그 건설할 때 그때 재경부 장관을 지냈던 그 페루 인사 얘기가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것하고 중국 투자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당연히 후자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가 2기 복귀를 해도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입지는 계속 강화되지 않겠느냐고 전문가들이 내다본다고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요직에 이 대중 매파, 그런 게 좀 강경한 사람들을 포진시켰다. 이런 분석이 있지만 향후에 이 대중 무역에서는 의외로 좀 온건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나 봅니다. 국가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그렇고 지명자도 그렇고 지금 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아주 대중 강경파지요. 네. 그런데 뉴욕타임스 분석은요. 그래도 앞으로 실질적인 대중 무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온건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기색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 뜨고 있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막 여기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네. 특히 그 인사 기용 중에서 그 상무장관의 하워드 러트닉을 지명한 점을 네. 이런 그 관측과 맥이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러트닉 지명과 관련돼서 이 관측 뭐 어떤 분석이 있는 겁니까? 연관성이? 트럼프 당선자가 네. 러트닉을 지명하면서 이 사람이 관세 무역 의제를 이끌 거라고 했는데, 러트닉은 사실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보편 관세보다는 표적 관세를 그동안에 쭉 자기 소신으로 지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본인도 지난 9월 같은 경우에 CNBC하고 인터뷰하면서 관세는 협상 도구다. 그렇게 해서 미국과 경쟁하는 외국 제품에만 부과하겠다. 조금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하고 거래하고 싶다는 의사도 보인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일론 머스크도 요직에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도가 지금 높아졌는데 중국과 뭐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뭐 이런 것도 분석이 나오고요. 그 뉴욕타임스 네. 분석은 트럼프 스스로도 이제 사업가기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관련해서 2년보다는 거래 쪽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재임 중 형성된 그 미국 네. 증시 상승세를 굳이 꺾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1기 때도 무역 정책 관련해서 입장을 번복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중국 기업 GTA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기 했죠. 그때 시진핑이 요청을 했죠. 그다음에 화웨이에 대해서도 일부 제품을 미국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강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온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네요. 네. 지난 대선 기간에도 처음에 트럼프는 2020년만 해도 틱톡을 미국에서 쫓아내겠다고 했는데 네. 달라졌죠.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뒷얘기는 공화당 주요 기부자인 억만장자 제프 야스가 트럼프한테 그 후보 때 틱톡 금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는 여기 덧붙이기를 트럼프가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는 상당 부분 시진핑한테도 달려있다. 그러면서 시진핑도 이 점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 특유의 그 개인화된 외교, 정상외교,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나 이런 거에 좀 어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관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홍콩 매체인데요.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시진핑의 유화 행보에 주목이 된다. 어떤 분석입니까? 시진핑이 리마 에이펙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 만났죠. 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친구로서 굳건종이 하면서 서로 성취하면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뭐 굳건종이라는 걸 아시죠? 공통점을 찾고 다른 건 인정하자는 게 중국 표현인데 사실상 바이든한테 얘기했지만 트럼프를 겨냥한 거라는 분석이었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중국 대응이 이전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좀 달라졌다. 이런 트럼프 1기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 이런 걸 분석하는 기사들이 좀 보여요. 네, UBS 네. 이코노미스트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트럼프 관세가 실행이 돼도 중국이 이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관세가 중국 GDP에 미치는 영향이 한 1.5% 정도. 그래서 중국이 나름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수 활성화라든가 공급망 다각화, 그다음에 이제 정안되면 유연화 평가자료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기 때처럼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거다. 물론 미국산 항공기 같은데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일단 무역 협상에 계속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할 거라고 이 사람은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중국만 타격이 아니라 미국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분석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미국 피터슨 국제연구소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실행이 되면 미국 국내 공급망에도 혼란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그 특히 전자제품 같은 몇몇 부분은 아직도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수요를 맞추거나 빨리 대안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전망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UN 기후총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쟁점이 뭡니까?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거의 뭐 진전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핵심이 기후 재정, 이제 그 기금 조성인데 이제 어제 이제 초안이 나오긴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미화로 최소 매년 몇 달러의 목표를 수립한다. 근데 액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걸 공란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얘기죠. 네. 액수가 빠져 있다. 뭐 핵심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대해서 뭐 선진국도 그렇고 뭐 개도국들도 그렇고 전부 저쪽 다 니 탓이다 탓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싱크탱크 관계자 얘기는 이 성명 초안이 나오긴 했는데 워낙 선진권하고 개도국 간에 이 누가 돈을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선 너무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어떻게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엔 총장 얘기도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고요. 유엔 총장이 바쁩니다. 지금 G20 정상회담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이 COP29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걸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패는 결코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더 협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블룸버그가 오늘 새벽에요. 총회가 원래 오늘 끝나야 되는데 주말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연장이 된다고 과연 이 돈의 공백이 채워질 건지 지금 보면요. 개도국들은 당신들이 원재가 있기 때문에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원으로 최소 1조 달러에다가 더해서 한 5조 달러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뭐 선진국 쪽에서는 유럽연합 속에서도 비공식
접촉 때 많아봐야 3천억 달러 이상 우리는 못 낸다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좁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FOMC 회의 때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이 노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한 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 마이클 바 부의장도 임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단호하게 좀 한 거죠. 지금 선거 전부터 네. 트럼프 진영에서 이 사람을 뭐 자르거나 증가되면 강등시키겠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일단 뭐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파월도 그랬지만 이 사람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도 안 떠난다. 네. 임기 채우겠다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과연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이나 부의장을 포함한 이사를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법적 해석 네. 문제인데 연준법 10조에 보면요. 대통령이 특정 사유로 조기 해임하지 않는 한 연준 이사는 14년간 임기를 유지한다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대해서 뭐 판례도 없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지금 법률 관계자들 얘기는 정책에 대한 의견 불일치 때문에 이걸 특정 사유로 봐서 해임이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판례는 없습니다. 네. 일단 내년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뭐 금리 흐름뿐만 아니라 이 연준 의장, 부의장 이런 위원들의 어떤 거취에도 네,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재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